트럼프가 원래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금리 올라가는 걸 방치를 할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협박용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의 진짜 문제는 네. 임대 시장이에요. 전세, 월세. 매매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안개가 있을 때다. 투기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 현재까지 눈에 띄는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도 안 됐는데. 시작 안 됐죠. 예, 뭐 눈에 띄는 경제적인 변화들이 좀 있죠. 미국은 뭐 경제 지표들 뭐 지금 뭐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오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게 트럼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려에 대한 왜 우려를 하냐 보면 이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관세 정책 그리고 세금 자기 나라 세금을 감면하겠다.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네. 그러면 관세를 보게 되면 중국한테 이제 60% 부과하겠다. 우방국도 20%를 부과하겠다. 멕시코도 난리 났습니다. 멕시코도 난리 났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우려하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타격을 받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봐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수입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수입 금리 더 이상 못 내려요. 못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될 수도 있어요.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피벗 해가지고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참 이 트럼프 정책은 알 수가 없는 게요. 트럼프도 금리를 인하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올라가게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강달러에 대해서 되게 걱정했던 거예요. 이러면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강달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고금리 강달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미국이 재정 적자가 더 커지게 되니까 국채 발행해야 되고 또 결국에는 금리 올라가지 않느냐. 네. 금리 올라가면 강달러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은 우려 단계인데 그럼 이렇게 될까? 아까 앵커님이 중요한 힌트를 주셨잖아요. 트럼프가 원래 그런 말을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금리 올라가는 걸 방치를 할까?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협박용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우리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처음 볼 때는 사실 좀 무섭잖아요. 네. 왜?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다 알고 있으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시즌 1을 한번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방치를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사업가니까. 보더라도 1930년대 이후로 네. 이런 공식이 맞아 떨어진 적도 없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을 했잖아요. 시즌 1. 2016년. 지금이 2016년하고 지금이 약간 좀 비슷한 시기예요. 2016년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 그때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근데 이런 마당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얼마 전에 금리를 한번 예상을 뒤엎고 떨어뜨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금리가 한번 또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젠가 얘기 들어보니까 금리 신중히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또 미국에서 얘기가 나와서 네. 우리는 금리가 이제는 내려가나 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기에는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러면 부동산은 2025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지금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시즌 1을 보면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데 그거는 생각이고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모르겠잖아요. 이 모르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기대감,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본다면 과거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과거에 금리 피벗 했던 시기가 이제 2000년 이후로 3번 있었는데 3번 다 부동산 가격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2020년, 2021년에 사실 집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버블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가 첫 번째 상태고요. 올해 7, 8월
서울 집값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네. 그걸 잡기 위해서 또 대출 규제를 합니다.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10월부터 꺾였어요. 네. 미국이 트럼프의 불확실성, 네. 고금리 강달러 될까? 안 될까?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빨라도 1분기, 적어도 상반기는 지나가야 뭔가 그래 트럼프가 진짜 무섭네? 안 무섭네? 뭔가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최근에 또 우리 국내 정치의 또 불확실성까지 또 더해집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관망 모드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는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관망, 몰라.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투자를 해? 다 발을 뺍니다. 자금 있는 분들도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집주인들, 매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매도자들도 조금 보는 거죠.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돼? 양쪽 다 지금 안개 아닙니까? 안개죠. 네. 그렇게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매물은 내놓는데 급매물로 내놓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받을 건 왜냐?다 받고 싶죠. 다 받고 싶죠. 그리고 또 약간 또 기대감도 있어요. 네. 상반기는 안 보이는데 하반기나 2026년을 생각해 보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2025년 내년 입주 물량이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 포함하면 한 3만 5천 호, 3만 7천 호 정도 나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빼면 한 2만 3천 호, 2만 5천 호 정도 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만 7천 호가 나왔습니다. 4만 7천 호가 나와도 집값이 올랐는데 올해도 부족한데 2026년은 7천 호로 떨어져요. 7천 호면 2만 4천에서 7천이면 3분의 1 토막이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해 보면 몇 분의 몇 토막인가요? 진짜 공급 부족, 전세 가격 상승, 여기에 금리까지 내리게 된다면 그럼 집값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년도 기준금리를 2.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5% 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0.5%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안개가 있으면 멈추고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매물은 늘어나는데 호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상황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어지겠다.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 떨어지죠. 뚝 떨어지죠. 왜? 팔 사람은 급매로 내리면 매수자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급매로 팔지? 안 내리죠. 1년만 버티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수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사? 안개가 없어질 때 사야지. 아마 상반기는 거래량이 뚝 떨어질 거고요. 뚝 떨어진다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계속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경제가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경제잖아요. 은행들도 마찬가지죠. 올해 9월, 10월부터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창구 지도라고 하죠. 금감원장이 불러서 은행장들 불러서 똑바로 해. 지금 서울 집값 오르고 가계부채 문제 되잖아.라고 하니까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은행 가보면 대출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내년 새해가 되면 1월 1일 리셋이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영업 실적을 채워야겠죠. 그러면 신규 대출을 좀 일으키는 저는 거죠? 풀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요 올해 8월, 9월에 사실 올해 실적 다 달성했습니다. 실적 달성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굳이 내가 실적의 목표를 이미 채웠는데 추가 목표를 달성할 필요는 없고 이 수요를 내년으로 이월시키게 되면 내년 영업 실적이 좋아지겠죠. 내년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달라질 것이다. 대출 규제도 좀 완화되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투기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무주택자 자금이 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대출 끼고 집을 좀 살만하다. 필요한 대출이 좀 오픈이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안개가 있을 때다. 집주인들도 불안할 때. 나도 불안하지만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살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돼? 우리 셀코TV도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되라고 물어보는데 주식이야 뭐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집은 보통 평균 7년을 보유하거든요. 7년을 보유하고 좀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년 이상도 보유하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7년, 10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셀링 포인트. 내가 팔 때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살 때 바잉을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7년을 보유하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자. 내가 필요하다면 사서 5년, 7년,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집을 매매하는데 사고 파는 데는 지금 안개 전국이니까 그러면 잠깐 더 남의 집에 살다가 안개가 풀리면은 어떻게 팔든지 살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 되면? 올라가죠. 진짜 문제는요. 지금 부동산의 진짜 문제는 네. 임대 시장입니다. 전세, 월세. 매매가 아니에요. 네. 자, 매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집을 살까? 집을 사지 말까? 안 사면 되잖아요. 누가 뭐 억지로 사라 그래? 안 사도 돼요. 선택지가 있는데 임대 거주하시는 분들, 전세라고 예를 들게요. 전세 거주하는 분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월세 가야죠, 뭐. 월세로 가거나 네. 전세 가격을 올려주거나 네. 아니면 집을 사거나 네.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사려고 하니까 난개야. 네. 무섭죠. 못 사죠. 월세로 가려고 하니까 월세가 더 높아. 전세 대출 이자보다. 결국엔 전세금을 또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네. 선택지는 별로 없죠. 전세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 같은 경우는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공급이 부족해도 영향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금리도 영향을 받고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받고 경기 불확실성에 내수 경제에 트럼프도 영향을 받고 수요 심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세는 어떨까요? 실수요자 시장인데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되든 말든 내가 세입자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직 중요한 거는 금리하고 입주 물량입니다. 근데 뭐 금리는 그렇다고 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 둔촌주공. 이거 덕분에 지금 그나마 안정을 찾고 있는데 요거 얼마 갈까요? 입주장 아마 2025년 1분기 지나가면 이제 입주장 거의 마무리가 되고 네. 뭐 서울이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2026년에 7,000호로 떨어진다고 했죠. 2027년 또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아마도 2025년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 막 걱정이 될 거예요. 아, 야, 내년에 입주 물량 줄어들면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불안한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먼저 움직여야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학 심리에서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은 상대방의 행동을 나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집값이 만약에 무주택자들이 있어요. 단합을 하면 야 우리 1년 동안 집 사지 말자. 집값 떨어지겠죠. 아니 1년 동안 집을 안 사는데 매수자들이 집주인들은 답답한 사람들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안 될까요? 왜 단합이 안 될까요? 1년 동안 안 사면 되는데 그거 단합은 잘 안 되죠. 안 되죠. 힘들죠. 예. 그게 게임 이론입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 사지 말자고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도 무주택자라면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재용 앵커님은 살 것 같아. 사지 말자고 해놓고 서로 못 먼저 믿어요. 살 것 같아. 서로 못 믿어요. 왜? 먼저 사는 사람이 돈을 벌거든요. 저렴할 때 사니까. 이게 게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못 믿는 거고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 재건축이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도 주민들끼리 그렇습니다. 네? 내용이 반발이 다 이게 있어가지고 못하는. 부동산이 이론처럼 안 돌아가는 게 게임 이론 때문에 그렇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딴 데로 눈을 돌려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오피스텔 시장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요. 바닥 난방도 좀 한다고 그러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서 말한 우리 전세하고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네. 지금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 제가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했죠. 아파트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 물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많이 만들어야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린벨트 풀겠다, 뭐 3기 신도시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활성화 시키겠다, 1기 신도시 재건축하겠다. 이게 어느 세월에 기본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있는 그 거 사이 가지고 해야지. 활용해야지.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게 네. 비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빌라인데 안 해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임대 사업자도 풀어줘야 된다. 또 법도 문제다. 규제를 좀 풀어달라. 전세도 문제다. 이게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비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네. 오히려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이제 보증보험 사고가 생기잖아요. 빌라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보증보험 사고가 생기니까 허그가 1년에 4조 원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입 문턱을 올립니다.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험 가입을 해줬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줄여요. 126%까지. 야, 너무 많이 해주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전세를 저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전세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택한 방법이 오피스텔의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피스텔의 원래는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네. 업무용으로 70%를 사용하는 법이 있었는데 요거는 2010년도에 풀어줬습니다. 야, 업무용 안 해도 돼.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죠. 주거용 네.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이 됐고 두 번째는 바닥 난방이에요.
우리는 온돌 문화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답답한 게 일본만 하더라도 이게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바닥이 따뜻해야 되거든. 히터 틀어놓으면 얼굴도 막 건조하고 막 이 좋은 바닥 난방을 왜 안 할까? 오피스텔이 안 됐어요. 주거용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풀어줍니다. 2004년부터 조금씩 풀어줘요.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바닥 난방 해도 돼. 85제곱미터 해도 돼. 120제곱미터 해도 돼. 하다가 최근에 120제곱미터 넘어가는 대형 또 오피스텔 바닥 면적을 허용해 줍니다. 아파트처럼 이제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요. 똑같이 만들려면 하나 더 있죠. 발코니 확장.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었는데 오피스텔은 안 됐거든요. 서비스 면적인데 이것도 확장해 주겠다. 합법해 주겠다. 한마디로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야, 오피스텔도 좀 해라. 좀 많이 짓고 많이 사. 왜 자꾸 아파트만 하려고 하니? 라는 게 이제 정부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돌아갈지는 그래서 이 오피스텔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돼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아. 그러니까 이게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우리 앵커님한테 세입자로 줬는데 앵커님이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1가구 2주택이죠. 근데 전입신고를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전입 신고 해야죠. 세입자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주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분쟁이 좀 생기긴 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2천만 원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전입 신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탈세잖아요. 일종의 탈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전입 신고 해버립니다. 그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1가구 2주택 세금도 내야 돼.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저는 세금 내더라도 탈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지금 저 김인만 소장님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를 한번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2025년의 전망 한번 쭉 훑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